해양학의 발전 및 해양 지식 향상과 보급에 공헌하고 해양 자원과 해양 환경을 개발하고 보존하는 이곳, 한국해양학회입니다. 한국해양학회는 1966년 7월 2일 설립되어 학회지 발간, 정기적 학술대회, 그리고 국내외의 학회 및 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해양학 발전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한국해양학회는 2022년 5월 학회지 바다에 한국연안의 하계 대형 저서동물의 공간 분포에 대한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본 연구는 하계 대형 저서동물의 공간 분포를 파악하고 군집 구조와 저서 환경 요인 간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2017년 8월 총 117개 정점에서 총 613종의 대형 저서동물 군집과 저서 환경 요인을 조사하였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연안의 하계 대형 저서동물의 공간 분포는 수심, 해적상, 퇴적물의 유기물 함량에 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오늘 토론은 이런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해양 공간 자료가 해양 공간 계획에 왜 필요하며 현재 부족한 공간 자료를 채우기 위해 앞으로 어떤 수준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MC 김신영입니다. 한국연안의 하계 대형 저서동물의 공간 분포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 네 분의 전문가분들을 모셔보았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양대학교 유정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해양대학교 박진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양대학교 이정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김현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발걸음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반도 주변 해역의 대형 저서동물 분포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해양 공간 계획을 위한 해양 생태 지도 제작의 출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다에는 다양한 환경이 있고 또 그에 맞는 다양한 생물이 어우러져 살고 있죠. 보통 이런 환경을 해양 생태계라고 부르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해양 생태계란 무엇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 생태계는 해양 생물과 이를 둘러싼 무기적, 유기적 환경이 결합된 그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냥 생물과 그 생물들이 사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물들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서식지에 따라 분류를 해보면 부유생물, 유형생물, 저서생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유생물의 경우에는 해수에 떠다니는 그런 생물들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해파리, 플랑크톤과 같은 생물들이 있고요. 유형생물은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수산물로 드시는 어류, 그래서 고등어나 멸치 이런 종류들이 다 유형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할 저서생물이 있는데요. 저서생물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붙어 사는 생물들을 저서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논문에서 말한 저서동물, 그리고 저서 생태계, 또 쉽게 말해서 바닥의 가장 아래에 사는 동물들과 그리고 그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해양생물의 분류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가 대형 저서동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대형 저서동물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서생물은 크게 저서식물과 동물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저서식물 같은 경우는 저서미세조류, 대형 해조류가 있습니다. 대형 해조류는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미역, 다시마, 김 같은 게 이 대형 해조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저서동물 같은 경우는 크기별로 중형, 대형, 초대형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대형 저서동물은 1mm 이상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횟집 같은 데서 나오는 해삼이라든지 소라 같은 경우가 이 대형 저서동물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류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그럼 많은 해양생물 중에 대형 저서동물의 공간 분포를 기반으로 해양 공간 계획을 위한 해양 생태 지도 제작을 하고 계신 이유가 있을까요? 대형 저서동물 같은 경우는 사용하고 있는 서식지 공간이 일반적으로 일정하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서식 공간을 안반이나 흙에서 분포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식 공간은 한번 정착을 하면은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서식지 안정화를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이 대형 저서동물을 통해 해양 지도를 만들고
또 이를 통해 해양 공간 계획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해양 공간 계획이 또 무엇인지, 또 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 시점에서 그 굳이 왜 대형 저소동물을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 대형 저소동물의 분포 지도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대형 저소동물은 서식지가 분명할 뿐 아니라 이 대형 저소동물의 분포는 환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해저의 어떤 환경의 특성들, 수심, 그 해역이 깨끗한지, 더러운지까지 그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형 저소동물을 기준으로 지도를 만들었을 때가 해양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논문을 썼던 이유도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공간 계획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공간 정보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바다에서 도대체 공간 정보라는 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뭐가 있을까? 를 이제 고민했을 때 가능한 움직임이 적은 그런 대상을 선정을 했고요. 이제 대형 저소동물이 그 하나의 이제 좋은 연구 대상으로 그렇게 이제 선택이 됐던 겁니다. 이 해양 공간 계획은 사실 이제 외국에서는 뭐 이미 한 70년대, 80년대부터 나왔던 개념입니다. 어떤 공간이든지 간에 다양한 그런 그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용을 할 때 서로 싸우지 말라고 질서를 부여해서 그 공간을 나누고 그래서 서로 동일한 목적을 갖는 그런 사람들끼리 이제 한정된 공간에 모여서 공간을 이용해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목적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육지에서 토지 이용에 따라서 상업용지가 있고 주택용지가 있고 학교를 설립하는 교육용지가 있죠. 초등학교 주변에 예를 들어서 일정 거리 이하에는 숙박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법률이 있듯이 그러니까 용도 간의 어떤 이제 갈등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다는 불행히도 그런 식의 용도구역제가 지금까지 정착이 되지 못했었고요. 서로 다른 이제 용도들을 간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바다의 그 경계를 긋고 용도구역을 이제 구분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그 해양 공간 계획의 요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양 공간의 이용과 보존을 미리 합리적으로 배분을 하면 해양 공간을 통한 국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겠네요. 그럼 이건 아직 기획 단계인가요? 아니면 이미 시행이 되고 있나요? 네, 이 해양 공간 계획은 현재 시행이 되고 있고요. 다행스럽게 2018년도 5년 전이죠. 해양수산부에서 그 해양 공간 계획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법률이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제정이 되면 1년 후 정도에 시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 법률이 시행되게 되면은 이제 그 법률에 따라서 디테일한 그 지침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대표적인 이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계획이 크게 해양 공간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해양 공간 관리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양 공간 기본 계획은 이제 우리나라 바다 전체를 대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수립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2019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해양 공간 관리 계획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광역 지자체들, 각 그 광역시와 도별로 해양 공간 관리 계획을 이제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그 광역 지자체 전체에 대한 이 해양 공간 관리 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가령 뭐 충청남도 해양 공간 관리 계획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그 아마 관리 계획 그 보고서 계획 자체를 아마 다운받으실 수 있을 텐데 바다에 이 용도 구역을 나누고 색깔로 이렇게 지도 위에다가 표시한 거를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전에 용도를 정해놓고 이용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아마 눈에 띄실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해양 공간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해양 공간을 제대로 구분하고 또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그 육상과 큰 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육상의 공간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지도죠. 그 육상의 지도에서 이제 해양의 공간 계획을 위한 지도에 대응하는 부분들은 시설이라든지 지형이라든지 그리고 서식지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물속은 눈으로 잘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안 쪽에 수심의 데이터 또 수심의 지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하죠. 배가 지나가다가 바로 사고가 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지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해역을 이용함에 있어서
이곳이 생물이 다양하고 저희가 지켜야 될 생물이 많은지, 아니면 생물이 희박하고 골재 같은 자원이 많은 곳인지, 그런 것을 아는 정보가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식지 정보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에도 많지는 않지만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어떤 보안이 걸려 있는 건 군사 시설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역에 어떤 이용할 때 지도에 명확하게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으면 선박이 항행하면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떤 과학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뭐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아니면 가스관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육상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정밀한 지도,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그 조사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박 교수님이 지도를 말씀하셔서 지도가 왜 중요한지를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요. 대동여 지도라고 있죠. 고산자 김정호 선생님이 만드신, 혹시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보셨으면 네. 꼭 그 영화를 보시기 바라고요. 그 영화를 보면은 지도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받는 피해가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 속에서는 그 고산자 김정호 선생님의 아버지가 그 정확하지 않은 지도를 끌고 겨울에 도와주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끌고 나섰다가 다 얼어 죽었습니다. 바다위에서 우리가 이 해양 공간 계획을 할 때, 또 용도 구역을 정할 때 그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안 긋느니만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정보들이 굉장히 다양해야 되고, 그리고 정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해양 공간 계획을 하면 해양을 용도 구역으로 구분해서 활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도 구역을 나눌까요? 네, 용도 구역은 이제 9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어업활동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어민들의 어업활동을 이제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역이 있고요. 이 구역이 이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구역입니다. 그리고 바다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골재 광물 자원 개발 구역이 있고요. 해상풍력이라던가 또는 이제 파력발전 같은 그런 해양 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 이제 에너지 개발 구역이 있고요. 해양 관광을 위해서 보존할 수 있는 또는 이제 해 경관이 좋은 그런 지역을 해양 관광 구역으로 또 그 용도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환경이나 생태계가 상당히 가치가 높은 그런 곳들이 있는 경우는 이제 보존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 생태계 관리 구역으로 두고 있고요. 연구와 교육을 위해서 보존 구역을 또 따로 용도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가능하면 훼손되지 않는 그런 생태계나 환경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지역을 이제 연구교육 보존 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배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항만 항행 구역, 군사 활동을 위한 군사 활동 구역, 해양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뭐 부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연안 근처에 있는 여러 가지 항만 시설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구역을 이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총 9개 용도 구역이 현재 이 해양 공간 계획에서 용도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용도 구역은 어떤 방식으로 지정이 되나요? 용도 구역을 지정을 하려면 각 광역 지자체에서 수립해 놓은 해양 공간 관리 계획에 그 용도 구역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도 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정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자료들, 공간 정보의 종류가 다릅니다. 환경 생태계 관리 구역의 경우는 그 생태계에 대한 그런 공간 정보가 좀 자세히 있어야 될 거고요. 항만 항행 구역이다 그러면은 선박이 이동하는 그런 이 선박 항로 정보가 또 자세히 있어야 될 거고요. 뭐 해양 관광 구역이다 그러면 뭐 해안가의 경관이라든지 또는 물속에 있는 경관들에 대한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용도 구역별로 공간 정보들이 필요한데 이 법률에 보면은 그 해양 공간 특성 평가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 구역에 맞도록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해양 공간 특성 평가를 하도록 돼 있고요. 해양 공간 특성 평가에 의거해서 이 조사를 하고 충분한 공간 정보를 고려를 해서 이 9개의 용도 구역을 지정하고 그리고 이제 고시를 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꼼꼼한 조사와 철저한 연구가 기반되어야 하는 일인 만큼 해양학과 해양공간계획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일 것 같은데요. 해양생태학 연구는 해양공간계획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해양 공간 계획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밀하고 정확한 공간 지도의 작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육상과 다르게 해양 공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한테 바다의 특성이 뭐냐라고 제가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두 가지 키워드를 얘기할 것 같아요. 바다는 넓고 깊다. 굉장히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 연구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출발을 해서 캘리포니아까지 가면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 하루 만에 안 끝나잖아요. 그날 하루의 당일의 특성을 보려고 하면 그 배를 타고 가서는 불가능한 거죠. 전통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바다의 속성 때문에 가지는 그 어려움들을 그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것을 위해서는 해양 생태학도 좀 더 발전을 해야 되는 거죠. 해양 생태 연구에 그 국가에서 좀 더 많은 돈과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해양 공간 계획을 수립할 때 그 해양 환경이나 해양 생태 정보 같은 게 많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좀 미흡하거든요. 이러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김 교수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 공간 계획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해양 교육과 과학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해양 생태계 정보를 공간 계획에 넣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직접 가서 현장 조사도 하고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도 진행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있는 교수님들이 더 많은 제자들과 인력들을 배출할 수 있게 투자가 많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유튜브 시청자분께서도 많은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논문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생태계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전체, 한반도 주변 바다 전체에 대한 이 공간 정보를 한꺼번에 다룬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단시일 내에 이게 하기도 어렵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다행스럽게 이제 국가에서 그 해양수산부에서 그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라는 그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름철 하게 한 달 동안 조사되었던 이제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한반도 전체 그러니까 주변 바다에 대한 이 저서동물의 그 공간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지도를 그려내기 위해서 이 논문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한국연안의 하계 대형 저서동물의 공간 분포 논문을 바탕으로 해양 공간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법, 해양 공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전문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MC 김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